좋은 UX를 지니고 있는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억할 만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공유할 만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리거의 방식을 제공한다. 그게 좋은 UX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스 리더 김성직입니다. 이 녀석이 작년 연말부터 등장을 했죠. 제 부캐의 이름은 아직스입니다. 아직스. 제 부캐 이름과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궁금하시면 여쭤보셔도 제 마음대로 답변을 드릴지 안 드릴지 제 마음대로 할게요. 어쨌든 이제 2022년을 맞이해서 제가 위러닝 신청을 했었어요. 제목은 실감 미디어 기술과 뭐였지? 미디어 트렌드? 아니야. 실감 미디어 기술과 사용자 경험 디자인 뭐 이런 거였나? 벌써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채택은 안 됐어요. 채택은 안 됐는데 당시 위러닝 계획을 제출할 때 3, 4, 5, 6 그러니까 4개월간 상반기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내지는 격주에 한 번씩 해서 4회 내지는 6회 그러니까 인사이트 공유 차원의 강연이라면 좀 너무 거창하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제가 KBS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섞어서 비빔밥처럼 아무 말을 던져드리는 그런 걸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실무에 당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각자 맡은 역할을 하시며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계신데 그래도 나름 우리 회사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기술들이 우리 미디어 소비 행태 내지는 미디어 기술의 변화에 있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공부했던 분야 쪽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을 들어보시다가 여기서 가지를 쳐서 뭔가 좀 해보고 싶은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같이 놀아보는 그 팀스의 울타리 안에서 뭔가 제안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공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잠기네. 화면 공유를 지금 했죠. 이게 보시면 제가 분에 넘치게 작년 2학기 때 서울대학교에서 가상현실 입문이라는 과목을 이제 파트타임으로 강의할 기회를 얻었었는데 이제 8주차에 이런 제목으로 왜 사용자 경험은 웹 3.0 시대에 더 중요해질까? 약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주짜리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었던 건데 사실 이거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동안 쭉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정리하고 발표했던 것들 이제 편집한 거죠. 이제 이렇게 뒤섞어서 편집한 건데 요 슬라이드 한 장이 지금 총 제일 끝장이 240장이에요. 240장 슬라이드를 이거를 다 볼 수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스킵할 수도 있지만 제가 딱히 이거를 한 주에는 동영상 한 회에 어디까지 담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한 게 없어요. 그냥 마음 닿는 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한 장씩 한 장씩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저기를 달아놨고 작년 10월 23일 강의할 때 잠깐 썼던 자료이고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도 4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적어도 6번은 하게 될 것 같고 더 늘어질 수도 있고요. 뭐 제가 강의할 때는 뭐 직접 제 스마트폰 연결해서 뭐 시연도 해서 보여주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연 부분은 빼고 슬라이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뉴미디어의 변화가 실감 기술, 말하자면 VR, AR, 뭐 XR 기술에 의해서 뉴미디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제 부제목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슬라이드가 단보니까 화면을 좀 줄이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 던져지는 하나의 화두랄까요? 단어는 경험이에요. 경험. 도대체 경험은 뭘까요? 경험. 뭐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경험이 뭔지는 다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험을 정의하는 요소를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시간과 공간이 있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플레이어라는 거는 하나의 생명체, 캐릭터, 뭐 살아있는 어떤 존재. 그러니까 우리 방송사 개념이면은 뭐 시청자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지털 서비스나 뉴미디어 서비스 관점에서는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새로운 미디어 경험에 있어서는 게임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차용되고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플레이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이 자료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경험을 정의를 해보자면 어떤 플레이어가 한 공간 안에서 시간을 소모하면 거기서는 경험이란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시간은 우리의 주도권과 상관없이 늘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어딘가에 중력에 의해서 어딘가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요소는 뗄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사실 어떤 경험이란 게 정의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죠. 그래서 어떤 플레이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플레이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경험이란 게 만들어진다. 약간 두루뭉술한 정의지만 이렇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Z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Z세대라고 하면은 지금 올해 입사한 48기 어쨌든 이분들도 Z세대의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의 대학생들 그리고 갓 사회에 진출한 그 정도 세대를 Z세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의 딱 중심에 Z세대는 플랫폼에서 논다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뭐 유튜브, 틱톡 또 뭐가 있을까요? 제페토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요즘 한참 뜨는 메타버스 서비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제트라는 회사가 아바타 중심의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역시 공간 베이스이기도 하고요. 제페토의 모습은 제가 슬라이드 나중에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네이버 Z의 그 Z, 공교롭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이버 Z의 그 Z도 위 Z고 제페토도 Z로 시작하네요.
요번에 지금 요 말씀드리기 전까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플랫폼에서 논다. Z세대들은. 그러면 대체 플랫폼이란 게 뭔가를 정의를 해보면,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던 5W180. 이게 뭐죠? 왜, why, what, who, when, where, how. 그래서 요거잖아요. 요 6하 원칙에 의해서 플랫폼을 정의를 해보는 거죠. 중에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그리고 원하는 때가 언제든지 그리고 그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지 뭐든지 하고 싶은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걸 해주는 이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해볼까요? 나머지 부분들을 보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공적인 플랫폼 서비스의 속성을 보면은 6하 원칙에서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플랫폼은 참여와 서로 연결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스타그램을 봅시다. 인스타그램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사용자들끼리 서로 팔로우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의 거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들이 만들어 놓은 포스팅하는 온갖 사진, 동영상,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스트링, 문자 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가 지지고 볶고 어떤 사용자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해시태그나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어떤 변수 내지는 키워드를 가지고 호박줄기, 고구마 줄기 뽑듯이 땡기면 그 키워드에서 뭔가 추출되는 그와 같은 연결 구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속도나 편의성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속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는 뭐 엔터테인먼트, 뭐 지식, 어떤 정보, 그리고 뭐 누구 뭐 돌려가는 약간 디스하는 그런 컨텐츠들만 올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유튜브의 바닷속에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어떤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이 알려주고 싶고 또 본인들이 어떤 거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들이 플랫폼 안에서 끊임없이 연결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 또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상황 이런 것도 우리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지구 어디에 있는 정보도 쉽게 빠르게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60도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그리고 내가 360도 영상을 VR 헤드셋을 쓰고 볼 수 있는 장치가 나한테 있다면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그 지금 전쟁의 상황을 진짜 실감 있게 보지는 못하지만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공적인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속성들이 있는 것 같다. 다음 장으로. 그런데 아까 Z세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고 또 이 플랫폼 서비스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 UGC라 그러죠.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지금 우리가 Z세대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팀스를 저희 청주 총국 내에 그리고 저희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회사 전사적인 어떤 캠페인이나 어떤 문화처럼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제 새로 회사에 이제 파도처럼 들어오는 새로운 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와 같은 기질이나 속성이 있다고 보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산적인 능력, 창의적인 잠재력을 어, 표출할 수 있는 우리 회사 내에 나름의 놀이터, 놀이 문화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도 있었어요. 어찌됐건 이거는 여담인 거고, 그 UX라고 얘기하는 사용자 경험이 VR, AR, MR 기술에 의해서 어떤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얘기를 풀어가기 위해서 제가 플랫폼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Z세대들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를 이제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실제로 Z세대들이랑 많이 어울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다른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내용인데, Z세대들, 특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이 세대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에 대해서 그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의식 구조를 갖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것도 내 인생의 경험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점심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어요. 근데 우리 윗세대들은 너 점심 뭐 먹었어? 햄버거 먹었어. 그러면은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점심을 안 먹었네? 라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윗세대들은 온라인에서 뭔가를 만들어지는 이 경험은 그냥 온라인 경험일 뿐이지, 그게 내 사고방식과 나의 가치관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경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 세대들보다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내에서 경험한 것만 가지고도 그것이 어떤 가치관이나 가치 판단이나 어떤 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왜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어떤 제재나 통제보다는 뭔가 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새로운 거를 시도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번 선거 때, 대선 때도 뭐 어떤 당 쪽에서는 뭔가를 어떤 가치를 지지하는 편과 그거를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했는데, 요즘 세대들은 어떤 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지함이 없고 가볍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어떤 공익적인 가치나 어떤 공공의 선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많고, 거기에 자기가 기여하고 참여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욜로라는 말이 한때 유행을 지나갔지만, 약간 욜로의 느낌처럼 힘든 내일, 그러니까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힘든 오늘을, 이런 자세보다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모습. 그리고 각자의 개인이 개성이 존중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으면서, 또 연결된 함께 이루는, 그러니까 BTS의 팬클럽인 아미처럼 이들은 거대한 글로벌
커넥션, 연대감,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지? 공감대가 만들어진 글로벌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약한 고리지만 어쨌든 어떤 가치에 의해서 튼튼하게 묶여진 뭐 이런 속성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하고 재밌는 거를 이제 소구한다는 거죠. 소비한다는 거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8초가 15초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미디어나 새로운 소재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고 거기에서 어떤 취사 선택을 하는 그 시간이 8초 내지는 15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틱톡 같은 쇼폼도 지금은 물론 30초짜리, 1분짜리 영상들도 많이 이렇게 제약이 풀려서 열려지긴 했지만 처음엔 15초짜리, 15초짜리 짧은 영상들을 기반으로 이제 커간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 이제 틱톡인데 예를 들자면 틱톡 같은 단순하고 재미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대들이 생각하는 트렌드의 흐름 요거를 보자면 제가 이 그림도 그 컨퍼런스에서 그러니까 Z세대들이 모여서 자기네 Z세대들의 속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예비하는 그 소개하는 그런 어떤 세미나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V는 말하자면 트렌드의 최상류, 중류, 트렌드의 하류, 트렌드 수명이 다하는 곳입니다. TV는. 우리는 TV 중심의 미디어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미디어 공장은 쉽게 말해서 어떤 트렌드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가는 싱크대의 수채구멍 같은 그런 존재로 10대들, 20대들에게는 인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동안 그 시청자들의 일상의 시간 속에서 TV와 접하는 시간이 왜 점점점 줄어들었는지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아닐까. 틱톡은 한 중상류쯤 될까요? 유튜브.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도 중류 쪽에 속하고 그러니까 이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나름 약간 올드 패션이랄까요?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밀려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험이란 거를 어떤 플레이어가 시간과 어떤 플레이어가 공간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때 경험이란 게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용자 경험이란 건 무엇일까를 정의를 해보면 사용자 경험에는 이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죠. 기억할 만한 것들, 그리고 공유할 만한 것들, 공감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경험을 우리가 겪으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맛집에 갔어요. 맛집에 갔더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면 나의 경험은 나의 지인이나 나의 가족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다음에는 나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식당에 가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사용자 경험의 세 가지 속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콘텐츠를 봤을 때 이게 기억되고 각인된 거는 우리 요 공유 링크 많이 누르죠. 각인된 거는 퍼나르게 되죠. 그 퍼나르는 그 심리의 중심에는 내가 즐거웠던 거, 내가 재밌었던 거, 내가 감동했던 거를 내가 아는 관계, 내가 아는 커넥션과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사용자 경험이란 건 이 같은 어떤 그 트리거가 잘 발산이 돼서 이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이제 좋은 사용자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미디어 경험도 사용자 경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면 뭐 그게 유튜브 컨텐츠든 방송 컨텐츠든 좋은 작품이 되면 그게 기억이 되고 입소문을 타고 퍼져가고
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생충 보고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이거는 뭐 비유가 어떻고 이건 뭘 상징했고 막 이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끼리 서로 막 그 소셜 미디어 안에서 열심히 떠들면 그걸 보고 정말 그런가 하고 또 보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방송 콘텐츠도 어떤 영상미 그리고 어떤 고급진 음향 뭐 이런 것도 어떤 사용자 경험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사용자 경험은 이와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각인이 되면 재생산을 하고 싶게 되죠. 그리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어떤 일어나게 돼요. 이런 트리거가 생겼을 때 이런 액션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공감하고 싶으면 그걸 다시 보게 돼요. 인게이지먼트, 관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게 된 거는 그걸 자기화해서 자기가 그 컨텐츠와 약간 일체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작용이 그 경험의 주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런 플레이어, 그런 사용자, 그런 시청자가 궁극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은 리콜, 회상하고 커넥트, 연결하고 그리고 트리거, 어떤 뭐라고 그러죠? 발산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했는데 발산의 주체가 되는 순간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줄을 여기다 했죠. 트리거라고. 트리거가 중요한 단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제 트리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는 것. 디자인은 우리가 어떤 뭐 그림을 짜고 글씨를 예쁘게 하고 색을 뭘 선택하고 이런 디자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는 것은 깊은 관련이 있다. 뭐와 깊은 관련이 있느냐? 사용자들에게 창의적인 성과, 창의적인 결과물을 사용자들이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식을 제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근데 이 창의적인 결과물에는 어떤 거를 담을 수 있으면 좋은가? 다시 회상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러니까 rememberable한 거. 그리고 아까 뭐였죠? 전자네? rememberable하고 shareable한 거. rememberable하고 shareable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플랫폼이 도와주면 그 플랫폼을 사용한 사용자는 그 플랫폼의 팬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자꾸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이 좋은 사용자 경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역으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려면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방송업자들은, 방송쟁이들은 우리가 이런 거를 알고 있어. 우리가 이런 걸 취재했어. 우리가 떠먹여 줄게 하고서 줬죠. 완성된 컨텐츠를 던져줬어요. 싫으면 안 먹어요. 그런데 뉴미디어의 속성은 여백을 지닌 채 그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 여백은 소비자가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러죠? 생산적 소비자? 프로슈머. 그렇죠. 프로슈머. 대부분의 성공한 플랫폼들은 사용자들의 관여가 개입이 되어야만 콘텐츠 어떤 완성된 크리에이티브 아웃컴이 나오고 그 크리에이티브 아웃컴이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를 만들어서 그 바다를 내 취향에 맞게 헤엄쳐 다닐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나 어떤 물밑에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뭐 카카오뱅크도 그럴 수 있고 뭐 야놀자 뭐 어쨌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대부분의 그 앱들은 스마트폰이 최초에 나올 당시에 어떤 특정 세밀한 기능 하나의 기능을
해결해주는 것 같은 기능성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살아남아 있는 앱이나 서비스들은 이와 같은 플랫폼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도와주면 사용자들이 자발적인 발산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트리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트리거의 방식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하는 일은 뭐다? 트리거의 방식이에요. 사용자들이 발산을 쉽고 빠르게 발산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발사대 같은 거랄까요? 근데 그거를 점점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플랫폼 안에 넣어줄수록 사용자들은 그 플랫폼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의 모네타이제이션, 수익화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트리거죠. 돈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뭐 유튜브의 공식적인 어떤 그 데이터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유튜브 사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수익화의 어떤 동인에 의해서 이렇게 급성장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경험을 만든다는 건 대충 어떤 두루뭉술한 어떤 느낌으로 이제 감은 잡히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UX 디자인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러니까 좀 UX 디자인의 입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는 누굴까? 그러니까 제가 맨 첫 부분에는 플레이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플레이어 중에 이제 사용자, 더 유저라는 컨셉으로 그 플레이어를 이제 치환을 해서 지금부터는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쪽이 사용자고 어느 쪽이 소비자일까? 이게 베이비시트죠. 차에 싣고 이제 어린아이를 차에 싣고 어디를 여행을 가든 아니면 시댁에 가든 아니면 처가에 가든 차 뒷자리에 이렇게 베이비 시트를 채우고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인용 차의 그 시트에 아이를 태울 수 있는 이런 보조 장치를 사요. 그런데 이 제품의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진도를 나가볼게요. 아기일까요? 부모일까요? 부모일까요? 아기일까요? 도대체 이 제품의 사용자는 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지는 부모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 아이가 타고 있으니까 아기일 것 같죠? 요 사용자는. 근데 요 아기를 태우고 요걸 안전하게 채우는 요 모습을 보니까 그럼 부모가 사용자인가? 그러면 대체 이거는 소비자는 뭐지? 소비자는 뭔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기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 베이비시트의 사용자는 부모와 아기인 거예요. 아기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부모도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부모가 되지만 왜 아기도 사용자가 되고 이건 뭐 대충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물건의 어떤 유익을 얻는 주체는 아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적 사용자는 아기.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함으로써 좀 안전감이나 뭐 그런 거를 또 부모 입장에서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목적과 부모의 목적이 같이 녹아 있기 때문에 부모도 사용자고 아기도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제품의 1차적인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자들이 해소해야 될,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느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이라고 했죠. 여행을 가볼까라는 질문을 놓고 봤을 때 여행을 가려면 예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 잘 데 없으면 여행 못 가요. 당일치기 말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나 하는 제일 다수가 현 시점에서 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일단 들겠죠. 그래서 여행 앱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있는 여행 앱이 있으면 그 앱을 실행해요. 그래서 여행지를 검색하고 내가 세운 예산에 맞는 이런 걸 찾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날짜를 해가지고 뭐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 같은 행위들을 하죠. 이런 거를 이제 사용자 흐름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교과서적인 개념적인 단어는 일단은 밀어두고 이제 UX 디자인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거 말고도 여행 관련된 앱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 네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뭐죠? 에어비앤비, 얘는 익스피디아, 얘는 야놀자, 얘는 아고다. 최근에 아고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뭘 쓰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을 봤더니 이 화면이 다 다르죠. 최초에 이 앱을 켰을 때 열리는 화면이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왜 다르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개별 서비스들은 이 문제를 규정하고 본인 이 개별 서비스들이 각자 지향하는 비즈니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각각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층도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네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주는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디자인이 달리된 결과물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즈니스 프로바이더들이 개별 서비스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비전이나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게 이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최상단에 검색창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날짜와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숫자, 사람 몇 명이 있을 숙박업소냐. 그리고 큰 영역에 집이냐, 경험이냐, 식당이냐. 너 잘래? 어디 가서 놀러 가는 거니? 아니면 뭐 먹을래? 뭐 그런 걸 이제 상단에 위치를 시켜놓고 있고.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는 게 너 호텔? 야 비행기표를 찾아. 아니면 호텔 비행기표 섞여 있는 패키지를 찾아. 이게 이제 중점인 거고. 아고다도 최상단에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는 아예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 그리고 뭐 방 개수, 그리고 뭐 이런 게 검색창이 상당히 이 앞에 세 개 중에는 가장 크죠. 아고다는. 그리고 야놀자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을 딱 제일 위에 큼지막하게 넣어가지고 이 사용자들이 야놀자 사용자들은 대부분 약간 저렴하고 경제적인 여행 경험을 원하겠구나 이런 걸 약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 서비스들은 이 정의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도 내 입맛에 맞는 서비스를 골라서 쓰겠죠. 내가
여행지를 고르고 예약하기 쉬운 거. 또 나는 뭐 할인 혜택이 더 좋은 사람이면은 굳이 4개 중에 고른다면 뭐 야놀자를 고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저마다 서비스마다 다른 과정들이 다른 서비스의 모습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 만드는 과정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UX 디자인의 어떤 그 공정,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마름모가 2개 있죠. 이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2개 있다고 해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에요. 이게 뭐 약간 영문으로 뭐 디테일하게 짜잘하게 많이 써져 있는데 이거를 단순화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여행 가볼까? 예약부터 해야지. 문제, 그리고 솔루션이라고 했을 때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조사를 해요. 리서치. 사용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이미 우리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세상에 나와 있는 게 뭔지, 내지는 이런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등등등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합니다.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자료들이 쌓여가겠죠. 이렇게 발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갑니다. 그럼 리서치를 하고 난 거를 이제는 그게 어떤 우선순위 내지는 본인들이 그 어떤 디자인하는 그 그룹, 디자인 팀이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거를 버릴 건 버리고 또 합칠 건 합치고 또 단순화할 건 단순화하면서 이제 발산 리서치했던 것들이 이렇게 단순화되어 갑니다. 수렴해서. 그래서 하나의 컨셉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일종의 가설, 가설적 컨셉이 만들어지면 이 가설을 아이디, 브레인스토밍 내지는 여러 가지 브런치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스케치 같은 거를 하죠. 여러 가지 그 사용자의 흐름, 그러니까 좀 제가 여행 앱을 가지고 예를 들었기 때문에 여행을 예약하는 아까 에어비앤비에 보면은 홈, 익스피리언스, 레스토랑이 있었죠. 그러면 홈에 대한 플로우도 하나 만들고 레스토랑에 대한 플레이도 하나 만들고 익스피리언스의 플레이도 하나 만들고 다시 이제 발산의 과정이 시작되죠. 그럼 발산된 과정을 실제로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디자인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일부 뭐 간단한 개발 요소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테스트를 하면 여기서 만들어진 가설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졌는지 사용자 테스트를 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으면 개선점을 만들면 다시 컨셉을 수정해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가장 기초적인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펼쳐놨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구두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읽지 않고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떨까요? 잠깐만요. 클릭을 하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로 했던 건데 이 과정을 보면 디자인 띵킹의 과정을 이제 보자고요. 이제 삼성 지금은 3D TV가 사라졌지만 한때 그 아바타라는 영화가 히트쳤을 때 이렇게 입체 안경 끼고 보는 그런 3D TV의 웹사이트 실제 삼성 3D TV 웹사이트를 리디자인하는 거를 제가 듣던 수업에서 이 리디자인을 입찰하는 시나리오로 팀을 2팀으로 짜가지고 이제 리디자인의 시안을 만드는 그런 이제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수업의 과정에 그러니까
리디자인의 목표를 뭘로 삼는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시각적인 룩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를 목표를 세운 다음에 이제 아까 리서치 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홈페이지, 뭐 약점 이런 거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뭐 스워트 분석도 하고 이제 리서치예요 아직도. 그리고 경쟁자 분석도 합니다. 소니는 어떻게 돼 있나? 소니도 이제 스워트 분석하고 파나소닉은 어떤가? 삼성의 경쟁이 되는 제품들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들여다보는 거죠. 이제 아까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리서치가 이제 점점 자료가 쌓여갈수록 이제 발산이 되겠죠. 컴페이터, LG는 어떻게 됐나? 경쟁자 분석을 합니다. 리서치. 그래서 좀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삼성의 뭐가 장점이고, 뭐, 어쨌든 이런 거 비교를 해서 우리는 그러면 상대 경쟁사보다는 우리 삼성에 우리가 입찰을 하는 게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이 두드러져 보이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표를 이렇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서치한 게 이제 하나의 컨셉으로 수렴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어떤 사용자 흐름의 시나리오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3D TV를 검색하고 거기서 사용자들의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고른 다음에 에스킹,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지 온라인 챗으로 물어본다. 이런 사용자 흐름. 그리고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메뉴 구조는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컨셉을 잡죠. 그리고 지금은 그 가설을 세운 거를 이제 프로토타입을 해 가는 거예요. 색상이나 뭐 폰트나 이런 거, 그리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이라고 그러는데, 틀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어떤 페이지는 데스크탑에 어떤 페이지는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태블릿에서는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요 이제 흑백으로 스케치한 거에 이제 색을 입혀보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이트는 삼성 웹사이트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업에 듣는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면 더 좋겠다는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앞서 했던 스케치에 이렇게 구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일종의 시안이죠.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뷰로 이렇게 퍼블리싱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프로타입이 만들어진 다음에 사용자 테스트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용자 테스트를 어떻게 할지, 설문 문항은 뭘로 할지 이런 거를 사용자 테스트 플랜을 이렇게 쭉 짜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과정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집에서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뭐 냉장고나 다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서 제품화가 된 거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그먼트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디자인 띵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 3D TV 판매 사이트에 리디자인의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다는 걸 일종의 예시로서 보여드린 겁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이제부터 설명드릴 것 같은데 오늘 첫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경험이 뭔지 어떤 플레이어가 공간 안에서 시간을 소비할 때 경험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좋은 사용자 경험은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Z세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플랫폼 얘기를 했죠. 플랫폼 육하 원칙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리고 UX,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뭐다? 공유할 만하고 재생산될 만한, 회상할 만한 어떤 창의적인 성과물을 만들도록 도와주는 트리거의 방식을 제공하는 게 UX 디자인, 좋은 UX 디자인의 목적이다. 그걸 하나의 플랫폼, 잘 만들어진 플랫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플랫폼, 좋은 UX를 지니고 있는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기억할 만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공유할 만한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트리거의 방식을 제공한다. 그게 좋은 UX 디자인의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